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된 윤정덕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특히나 또 감정평가 쪽도 더욱더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토론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제가 또 수정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광고 완성이 된 보고서를 연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거 어떻습니까? 토론자고요. 아니 먼저 발표하면 나중에 토론.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자리를 빼느라고 저는 밀었고요. 네. 이번엔 좀 여유가 있어 이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 제시한 것은 일단 부동산 자체가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속성이라든가 특성 또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적 환경 이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가치에 맞춘 그런 정상 가격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동산 가치 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하여금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장 등이 공시하도록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개별 주택 가격, 그 외에 이제 비주거용도 다른데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주거용까지 집가 공시와 주택 가격 쪽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쪽에 있는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 있고 개별 쪽에 있는 부분은 시장 청장이 공시하고 있다는 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사 등이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하죠. 감정평가업자를 이런 업자가 실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환경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시가격을 결정해줘야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조세라든가 각종 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불형평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서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어떤 제고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실행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또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주로 언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상적인 게 불과하더라.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랐다. 또 건강보험료 올라서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왜 들춰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가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조사 산정 절차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부분은 정책적 기능과 또 경제적 기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의 유형에는 집가 공시제도와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크게 대분류는 세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택이 깔고 있는 대지가 실제 부동산 활동에 일체가 되어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분은 아직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집가 공시제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제도에는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에 들어가면 또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세분화됩니다. 주로 이제 이 공시가격의 어떤 기능이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들은 주로 개별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 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표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로 몸소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에 해당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뒤에 이를 근거로 해서 배율이라든가 이런 걸 비중표를 적용해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이 조세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담금 산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이 떠안는 그러한 문제점이 초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공시지가 제도 도입 배경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각자 대부 받으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가격 관련된 이 법령을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감정평가법인 등인데 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법령은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이런 법률을 상위 법령으로 하고 그 하위 법령으로서 또는 지침이나 기준으로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그 다음에 지가 현황 도면의 작성 및 활용 지침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표준지의 공시가격의 평가 및 산정 절차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조사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사 평가를 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밖에 없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가격 배율이라든가 이런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산정 자체도 감정평가법인 등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그런 기관, 즉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사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이 이 평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접수를 해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검증 과정이 없다는 거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통과하면은 그대로 공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준주택입니다. 표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이 평가 절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산정 절차입니다. 즉 국세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준시가 발표하면 그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칠 뿐이지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사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많고요. 또 조사 산정 자체에서도 보면 공부조사를 하는 뒤에 실질조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자료 수집 및 정리 과정과 가격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표준주택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해당되지만 뒤쪽에 가면 이 공동주택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주택은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배율을 갖다가 추출해서 비교 표준주택 가격에다가 배율을 적용하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 배율 이걸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요즘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 조사 산정 과정에서도 실제 공부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치고 가격 자료 수집 및 정리 그리고 사정 고증 및 시점 수정과 가격 형성 요인 비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그 공동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이걸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없어요.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단지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라 의견 정치 과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다 보니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은 거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공부조사 후에 이 현장 조사를 하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게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낀 점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면은 이게 현장 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실지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실지 조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장 조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현장 조사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어떤 사태들이 계속 발생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실제 알고 보면 활용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60개 분야에 해당될 정도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삶의 그러니까 어떤 그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좌우할 정도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서 결국 이 각종 그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보존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유세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느끼는 그 행정 목적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혜 정도도 결정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에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연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든 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공시든 주택 공시든 이주거용 공시든 현실적으로 조세 부분과 부동산 평가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뭐 어쩌면 여기서 제가 이 논문에서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공시 가격의 평가 및 산정 절차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표준지 공시 지가만 실제 가치 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사 평가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 결정 공시하고 있다는 점. 현재 어떤 그 뭐랄까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장 활동 없이 산정하는 그런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향도 중요합니다. 그죠? 남향인이 뭐 북서향인이 남향인이 북서향 이런 향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어떤 그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공시 가격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중용성 그리고 안전성 또 확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은 지역의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용도에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준주택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산정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 검증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즉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에 이 헤더 부분이 잘못되니까 수족 부분들도 당연히 잘못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즉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한 표준 공동주택의 이 선정과 심의에 대한 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깊이 들어가 보면 아파트에 대한 공시 가격이 높아서 세금이 높으니 건강보험료를 못 내니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뿌리를 찾아가보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 산정해서 심의나 검증 과정 없이 공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한두 건의 실거래 건수를 그대로 공시 가격에 반영해서 이 가격 상승률 자체가 133%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기관이 이관화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개별 쪽에 와서 검증하느냐 그 얘기죠. 표준주택이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검증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검증하지 않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이게 결정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이 산정된 후에 앞에 게 잘못되는 게 뒤에서 검증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 얘기죠. 이미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주택을 판다. 건물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대지하고 같이 넘어갑니다. 일체가 건물과 토지가 대지가 일체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검증기관도 유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또 여기서 산정되는 게 신뢰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본다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이 심의기관인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에 대한 심의기관인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6명입니다. 공무원이 뭘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이외에 13명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 빼고 나면은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는 극소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의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런 분들이 앉아서 그냥 밀어붙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면 또 LH공사 통합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이 그런 거였습니다. 제대로 발표를 하면은 그 국회에 다녀오면은 수정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평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다. 그냥 그 개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개별 주택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심의하는 이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 부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 지침의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 기준에다가 빈집이라든가 버려진 그런 주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외 항목으로 넣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 수정 시 관찰 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 가격 이걸 물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훼손 상태 이런 것만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가라든가 폐가 이런 부분이 이런 주택까지도 표준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부터 잘못되니까 좀 수족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이 표준지의 분포 기준으로 제시된 이 필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표준주택의 분포 호수 자체는 실제 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별표 이렇게 해서 제시해 놓은 척하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은 이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청 8조에 규정된 분포 기준을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주거 지역의 표준지 분포 수가 전체 50만 필지 중에서 11만 1,985필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체 2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과점주주가 되려고 해도 51%가 되듯이, 그죠?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절반은 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24%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청 제8조에 가면은 이 주택의 이 분포 호수 자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표준지든 표준주택이든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주거지역이 24%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영향도 이런 걸 고려한다면 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의 활용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령 등의 일부에 보면은 공시지가 등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순간적 결정에 따라서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이 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산정되는 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방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결국 국민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천법이라든가 하천법에서 언급하고 있던 예시고요. 교재에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감정평가 쪽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뭘 해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개별 공시지가가 뭔지 개별 주택가격이 뭔지 표준지 공시지가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평가 자체를 갖다가 적어도 샘플이 될 수 있는 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먼저 검증 기관을 거쳐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쪽에 내려와서 검증하면 뭐 나왔냐 그 얘기죠. 위에서부터 검증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이중으로 검증을 거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도청이나 이 시청에 가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주택시대라든가 도시주택부 아니면 뭐 국세청이나 지방세 담당하는 기획경제실이 있습니다. 그런 세정과에다가 직원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감정평가서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별정직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통해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가액인지 개별 공시지가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과세평가와 그 다음에 과세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 외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추정해야 되지 않겠냐,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원화된 이 검증 기관을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부동산원 쪽으로 일원화시키기보다는 현장 감각 있고 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과 현장의 어떤 평가 능력까지 갖춘 이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세평가나 이런 것들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정평가업자가
즉 감정평가 법인 등이 전체위원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 기준에 관리가 소홀해서 시장 가치와 괴리가 큰 공가와 폐가를 필수적 제외 대상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 규정으로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과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주거지역의 표준지역 분포 기준의 수는 기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수준으로 늘리고 표준주택의 분포 기준 호수도 가능하면 표준지 수준으로 끌어올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시지가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가 표준지 공시지가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면 개별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조세나 아니면 부담금 등을 부당하게 많이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론 부분에서는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발표 하나만 있더라도 이 무자직적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어떤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매년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그런 이 현실화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적용은 발상부터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과세 당국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는 합니다. 매년 부과는 하지만 과세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자산을 갖다가 3년이나 아니면 4년 단위의 주기로 재평가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오르는 어떤 그 통계로 얘기하면 결집값이죠.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카운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운슬 텍스라는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재산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세금으로서 평가 결과의 가격대에 따라서 8개 평가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매길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상당한 기간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과세평가의 주기나 조정은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을 평균값으로 평화해서 국민들이 과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가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품에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것보다는 공시가격의 평가 산정 절차와 방법 등의 원천적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고 또 이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먼저 두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산정 정도의 제시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큰 저항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사안을 맡은 당국대 이호병 교수입니다. 요즘 예스콘에 한참 뜨겁게 오르내리는 그 조세, 부동산 조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를 발표해 주신 우리 윤정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시간을 보면 지금 4시 15분입니다. 우리 그 발표 일정상으로 보면 벌써 제3주제 진행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토론자분께서는 가능하시다 그러면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토론자분 가운데에서 강남대학교 김병준 교수님께서 5시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나머지는 토론자 본인께서 본인 소개하시고 우리 이 발표 논문집 거기 토론자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준 교수님.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시에 다른 학교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급히 나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핫한 주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잘 들었고요. 윤정득 교수님께서 결론에서 제시한 분야의 대부분을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3가지 분야만 첨가, 이거는 뭐 논문의 보충사항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위헌 소송 여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은 법률에 의해서 평가되고 제정되고 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헌법에 의하면요,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래 후속 시행령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쉽게 말해서 정부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여기에 대한 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하위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해서 특히 그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편법으로 정해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위헌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건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그 주제 발표 윤정득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하고 이제 영국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지방별로. 예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은 주별로 appraisal ratio라고 해가지고 시가의 퍼센티지를 달리합니다. 물론 이제 매년 매겨요. 그 다음에 그 시가라는 것도 이제 교과서식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시가를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켓 프라이스 거래 시가를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베이시스, 우리가 이제 거기서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3가지로 이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마켓 프라이스 거래되는 시가가 가장 필요합니다만, 거래되는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캐시플로우 베이시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을 지금 살진 않고 거기서 이제 임대를 줘서 그 임대 수익이 얼마니까 그것을 이제 가격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assessment ratio나 appraisal ratio로 해서 주별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징수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웃기는 현상이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내고 나서 팔라고 보니까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더라, 시가가.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공시가격의 차별화, 특히 지역별로, 그 다음에 기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이게 조세 저항으로 우리가 분출된다고 굉장히 오히려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조건 그 시가의 90 내지 100%까지 빨리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의 근원이에요. 모든 세금의 그 근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저항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투쟁적인 조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만 세계 각국 68개국에서 150여 건의 조세 저항이 있었어요. 그건 세금 거부 투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적나라하게는 베네수엘라하고 홍콩은 이제 뭐 정권 저항적인 수단으로서 한 1, 2년씩 끌고 나서 이제 투옥당하는 경험도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학자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조세 저항을 뭐 납세거부 투쟁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일어날 만큼 여러 가지 선진국, 후진국 다 불법적인 또는 불편적인 이런 이 조세 그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세제에 대해서는 저항이 반드시 뒤따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맥에 약간 첨가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은대학교 김동환입니다. 논문에 대한 설명과 논문에 대한 소개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관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총재님께서 공시가격에 대한 그 근원이 됐던 기준시가에 대해서 이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시가 전에는 이제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공시가격의 기본은 과세를 목적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가액의 어떤 목적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하고 연결이 되고요. 보유세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공시가액에 대한 현실화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그때쯤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럼 공시가격이 정책적 목적인 가액보다는 실거래가 쪽으로 좀 가깝게, 말 그대로 이제 좀 높이자는 거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거래가를 참조해서 말 그대로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통계로 하자라고 하는 쪽이 이제 주택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자라고 하는 쪽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자라고 하는 건 예전처럼 그냥 감정평가업자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거래가 일어나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통계치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저자가 정리는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단순하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검증 절차가 없다면 왜 그게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통계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 그 뒷부분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액을 말 그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야지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정책가액으로 공시지가가 가야지 된다는 건지에 대한 논지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가액, 공시가액의 가격에 대한 저자의 그 생각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논리를 펴주시면, 그러면 좀 더 논문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이상훈입니다. 오늘 우리 연구자께서 요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죠. 공시가 이런 내용인데,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이 좀 더 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거기에 백업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사전 연구 단계로 이론적 연구를 해보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냥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표준지 개수가 2배로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표준지는 이제 전체 필지를 대표하는 샘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샘플링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뽑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수 늘리는 것도 물론 개수 늘리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샘플을 선정하는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잘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표준지가 이제 잘못 계산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뭐 이 각 표준지들의 그런 그 연도별 뭐 시계열 분석이나 또는 지역별 분석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아 연도적으로 이런 뭐 언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좀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이런 데 나타난다라든가, 지역별로 이렇게 좀 뭐 차이가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 훨씬 더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막 경험도 없는 공무원이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만약에 그런 것도 주장을 한다면 뭐 총 건수 대비 뭐 이의 신청이 있었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라든가, 또 금액으로 총 금액 대비 이의 신청이 돼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거나 뭐 했던 고쳐진 수정된 그런 금액의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얼마나 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주장을 하면 훨씬 더 뭐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어떤 뭐 실태 분석을 위한 사전적인 연구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역학분야팀 교수입니다. 우리 이찬호 교수님께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핫 이슈고 지금 아주 시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한테 또 공감을 얻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뭐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넣기는 했는데 사례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언론에 떠요. 그죠?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이 5만여 건 14년 만에 최대 해가지고 4월 28일자, 29일자 연달아서 연합뉴스에 나왔고요. 시세 반영률도 지역마다 제각각 어디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최근 뉴스에 보면 이제 대치동 음마, 군포 아파트 69%에서 53% 이런 식으로. 연말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이 5만여 명. 이게 2017년도에는 7,500명이었는데 작년도에 26,000명, 올해는 5만 명 된대요. 그래서 건보료 폭탄 맞는다 그러고, 실거래가보다 3억 비싼 공시가격 나왔어 해가지고 MBC 경영신 4월 6일자에 각각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연구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넣으면서 이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보다 현실적으로 확 와닿고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아주 좋은 연구고 그런 부분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전남정대학교 교수님 정치하는 퇴직되면서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재산세 추리가 나와가지고 저희 집 재산세를 한번 봤더니 앞이 캄캄한 데를 단위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치는 생각이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월급을 주르는데 캐시플로도 주는데 뭐 재산세가 너무 상당하게 올라서 참 열심히 자세히 읽어보고 난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참 맞는 좋은 주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부산대 이찬호 교수님이 제가 하려고 한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내용 똑같아요. 네, 그래서 부산대 이찬호 교수님을 역시 또 동감을 하고, 이 교수는 최종적으로 이런 많은 법령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서 좀 더 단순화시켜 나갈 건가, 뭐 이러한 것들이 다음장 평가 해소나 우리 학교들이 좀 해나갈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것을 향후 과제에다가 좀 넣어줬으면 하고, 대신 결론 분야에 이거 뭐 미국 제일 3년에 하는 재평가, 영국에서 무슨 8개 평가된 거
전혀 앞에 안 나온 이야기, 결론 부분에 가서 이상하게 나오는 땡뚱하게 나와 있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넓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이재성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그 공시시가에 대해서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공시시가에 따라 저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60개 분야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기본적으로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기초연금, 뭐 장애인연금이나 심지어는 그 대학생 자녀를 둔 그 부모의 재산의 공시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자녀 어떤 장학금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된다라고 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가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계속적으로 5% 정도대 상승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19.08% 두 자리 숫자로 공시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됐던 부분에 어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가가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는데, 현재 우리 그 논문을 그 써있던 윤정득 교수님이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요. 주제 선정은 상당히 좋았고, 대체적으로 그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할 수 있는 통계적인 부분을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고 보고, 앞에서 교수님들 다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 또 보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앞부분에서 보면은 공시가격 평가 및 산정 절차에서 보면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게 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44쪽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절차상 문제점을 제시를 하시면서 제가 그냥 이걸 봤을 때 좀 느꼈던 거는 이제 검증 절차 시스템과 적정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 공동주택 선정과 이에 대한 심의 규정 그리고 검증 절차가 없다 하시면서 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하여 심의나 검증 과정이 없이 공시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8조 제6항을 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제시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검증 절차나 적정 가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인 부분 보게 돼도 대체적으로 우리 그 발제자와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이 논문의 기초가 돼서 조금 더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110만 광역도시의 창신대학교에 이제 부동산 학과에 있습니다. 학교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 그 부동산 주간, 야간,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사과정에 두 분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한 분은 홀딩이 됐고 한 분은 공시가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분야고 지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창원시 110만 광역도시의 그 부동산위원회라고 합니다. 부동산위원회, 공시가격이 주로 이제 심의하는 그 위원회에 한 6년 동안 있어가지고 오늘 윤정득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잘 주셨고,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목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였습니다. 그 이제 영어의 리뷰니까 사실은 뭐 요걸 제가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논문 제목이 너무 범주가 넓고 좀 추상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교수님들 보시면은 이 인덱스가 조금 논리적으로 전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3장에 보시면은 평가 산정 절차와 활용 현황 이래놓고 바로 그냥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으로 넘어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뒤에 논문으로서 이제 크게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참 좋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으로 또 아까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로 인해 가지고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영향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 이러면은 개선 방안이 한 8, 9개 있는데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아까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부동산 가격위원회 그 행정적인 그런 구성 요소라든지 행정적 절차 이런 게 많이 담고 있고 또 그걸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행정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또 논리상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앞에서 많은 이제 제가 좀 지적을 좀 지적이라기보다도 좀 수정할 사항을 좀 했는데 뭐 시간상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이어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학교에서 온 박병석 교수입니다. 거의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할 얘기 다 뺏기는 자리입니다.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문 수단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도적인 정비, 절차적인 정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사실상 움직여보면 공시가격을 담당하고 평가하는 평가사의 업무 지침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것도 많이 발견하는 거거든요. 제도적인 절차라든가 정책적인 걸 잘 구비한다고 해도 그걸 갖고 현장에 뛰는 평가사들의 업무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이 어떤 일정 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들면요. 한 물건을 갖고 똑같은 평가사를 평가하는데 경매 감정일 때 공시가에 대비해서 평가 금액은 너무 높게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보상 감정의 평가는 시세보다 약간 높게, 담보 감정은 똑같은 물건인데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공시가격이 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평가사들의 업무 지침과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간다면 공시가의 변화, 절차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뛰고 있는 필드에 뛰고 있는 평가사의 업무 지침의 시스템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여기 논문에 넣었다면 좀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논문 만들어주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시경제 지표에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 연금이라든가 부가자 활동들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데 이 공시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정부 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부의 이제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올려야만 되는 이제 당위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 개선점들이 다 1, 2, 3, 4, 5번까지 다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좀 많이 늦춰 또는 감정평가사의 위상을 좀 올리자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 상충자들 간의 상충이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객관화해서 조금 글을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지 집가 선정에 있어서 샘플링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이 샘플링에 대한 부분, 이 결칙이나 이런 부분들 대체를 사실은 변경안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화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하신 분은 도군대학교 이세권 교수님이시죠? 네. 본인 소개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한번 그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본 그 주제를 그 연구한다고 상당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그 이해를 좀 더 돕는다 그러면 저는 이 제목이 공시가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측면보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제목에서 내용을 좀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시지가의 산정 방식에 있어서 혹시 이게 허점이라든지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어떤 세 가지 그러한 분류로서 내용을 채웠으면은 좀 더 독자들에게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덕 교수님 그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제목부터도 저도 솔직히 써놓고 보면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쪽에 또 더 치우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작성하면서도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조금 무모한 짓을 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제목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속으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독자들에게 좀 더 친근감을 준다는 데 좀 의미를 뒀고요. 향후에는 여기에 말씀해 주신 이런 그러니까 개선과 관련된 방안들, 그리고 또 뭐 통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요. 또 불가능하다면 차후 연구에 제가 반드시 포함시켜서 한번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논문을 제시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해 주신 토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 주제 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토론자 시간 절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2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